인천국제공항의 유리병 너머로 10년 만에 마주한 서울의 하늘은 낯선 회색빛이었다. 강민주는 자신을 감싸는 습하고 무거운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다. 19살의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깊고 고요했으며 주변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홀로 섬처럼 정지해 있었다. 그는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수많은 귀국객과 여행객들 사이에 섞여 아무런 위화감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랜 비행으로 뻐근한 몸을 이끌고 공항을 빠져나온 그는 곧장 낡은 시내버스로 향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민주는 의도적으로 군중 속에 녹아드는 법을 택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기억 속의 서울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와 화려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도시의 혈관처럼 얽혀 있었고 그 속을 흐르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감각하거나 혹은 지쳐 보였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렌즈에 담는 사진작가처럼 묵묵히 관찰했다. 그의 목적지는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강남이 아닌 강북의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를 미리 송금해둔 곳이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덩그러니 놓인 공간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민준에게는 오히려 안락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곳에서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가방에서 노트북과 몇 개의 외장 하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장비들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배열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군림하는 거대 기업 JS 코퍼레이션이었다. 표면적으로 JS 코퍼레이션은 혁신적인 기술과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제2의 아버지가 JS 코퍼레이션의 화학 공장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회사는 단순한 안전사고로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제2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회사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다는 사실을 민주는 알고 있었다. 책상 위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자 삭막했던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그의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창이 화면을 가득 메웠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먼저 JS 코퍼레이션의 외부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 성벽의 구조와 가장 취약한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JS 코퍼레이션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마치 철옹성처럼 여러 겹의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방어 모듈로 중무장하고 있었다. 어설픈 해커라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도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시스템이 남기는 아주 작은 로그 파일 무심코 열어둔 테스트 서버의 오래된 포트, 심지어는 시스템 관리자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그는 마침내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JS 코퍼레이션이 최근 인수한 작은 자회사의 서버였다. 본사의 철통 같은 보안망에 비해 이 자회사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해커들은 이런 사소한 부분을 간과하지만 민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자회사를 교두보 삼아 JS 코퍼레이션의 내부 네트워크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일상은 극단적으로 단순했다. 낮에는 평범한 대학 복학생처럼 도서관을 오가며 전공 서적을 읽거나 인파에 섞여 서울의 지리를 익혔다. 그의 외모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순한 인상의 학생이었기에
아무도 그가 밤마다 거대 기업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모두 거짓 정보의 베일 뒤에 감춰두었다. 세상에게 그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작전 개시일로 정한 날 밤 창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시스템 점검을 마친 뒤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지금부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신호가 인터넷 망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JS 코퍼레이션 자회사의 서버에 조용히 도착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자신을 일반적인 데이터 패킷으로 위장한 채 잠복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내부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고 관리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다. 며칠 후 시스템 정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새벽 시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보안 시스템의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코드가 활동을 시작했다. 자회사의 서버를 경유하여 본사 내부 네트워크로 향하는 아주 작은 통로를 열었다. 그 통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했지만 거대한 성벽에 뚫린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마침내 JS 코퍼레이션의 내부망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민주는 짧은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내부망은 외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었다. 수많은 함정과 감시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면서 마치 공기처럼 시스템 내부를 부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자료 유출이나 시스템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JS 코퍼레이션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진실을 원했다. 그는 먼저 재무팀 서버에 접근했다. 거대 기업의 비리는 대부분 돈의 흐름에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수만 개의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을 훑어보며 그는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의 정황,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에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흔적들이 그의 눈에 포착되었다. 민주는 이 모든 자료를 안전한 외부 서버로 조용히 백업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작은 오피스텔의 불빛만이 꺼지지 않은 채 도시의 야경 속에 점처럼 박혀 있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민준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이 바로 그 싸움을 위한 무기였다. 거대한 제국 JS 코퍼레이션은 아직 자신의 심장부 깊숙이 파고든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다. 민주는 키보드에서 잠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외로웠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죽은 친구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는 스스로 정의의 집행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막 거대한 연극의 일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로 돌아왔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심판자였다. 그의 코드 한 줄 한 줄이 거대한 제국의 파운데이션을 뒤흔들 망치가 될 것이었다. 그는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이름 없는 다윗이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방 안에서 세상의 균형을 뒤바꿀 조용한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의 눈이
다시 차가운 푸른빛으로 빛났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준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JS 코퍼레이션의 내부 메일 시스템에 접근했다. 임원들 사이에 오가는 은밀한 대화 속에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백만 통의 메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그는 직접 개발한 AI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특정 키워드 예를 들어 화학공장, 사고처리, 보상금, 그리고 제2, 아버지의 이름이 포함된 메일을 중심으로 필터링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I는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직후 법무팀과 홍보팀, 그리고 서진우 회장의 비서실 사이에 오고 간 긴급 메일들이었다.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거나 은어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암호화된 첨부 파일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갔다. 그 속에는 사고를 단순 과실로 위장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언론 및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정황, 그리고 유가족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하려 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준은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다. 그는 더욱 냉정하게,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단순한 비리 증거를 넘어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승인한 인물을 찾아야 했다. 모든 길은 단 한 사람, JS 코퍼레이션의 절대 권력자인 서진우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증거는 교묘하게 삭제되거나 숨겨져 있었다. 민준은 전략을 수정했다. 서진우 회장의 개인 서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는 서 회장의 가장 가까운 인물들을 목표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비서실장 윤태식 상무의 개인 단말기가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윤 상무는 서 회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었다. 그의 스마트폰과 개인 노트북에 접근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이전의 작업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개인 단말기는 기업 서버보다 보안은 약하지만 발각될 경우 추적이 훨씬 용이했다. 민준은 며칠에 걸쳐 윤 상무의 생활 패턴과 동선을 분석했다. 그가 자주 접속하는 와이파이 사용하는 앱, 심지어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습관까지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 상무가 한 호텔의 VIP 라운지에 머무는 동안 공용 와이파이의 취약점을 이용해 그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데 성공했다. 이제부터 민준은 윤태식 상무의 눈과 귀를 통해 JS 코퍼레이션의 심장부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윤 상무가 주고받는 모든 통화 내용 메시지, 그리고 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민준의 모니터에 전송되었다. 그것은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민준은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서진우 회장이 엔젤 투자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자금은 공식적인 회계장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완벽한 비자금이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몇 년 전 화학공장 사고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간부 사고를, 축소 보도했던 지역 신문 기자, 그리고 유가족을 회유했던 노무사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민준은 이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낸다면 서진우 회장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을 터였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다. 창밖에 잿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으로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무거웠지만 민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이제 막 발견했을 뿐이었다. 수면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몸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는 모니터의 모든 창을 닫고 밤새 남긴 자신의 흔적을 한 톨도 남김없이 지웠다. 유령은 해가 뜨면 사라져야 했다. 잠시 눈을 붙인 뒤 그는 다시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 집을 나섰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거리를 걷는 그의 모습은 여느 청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JS 코퍼레이션의 데이터 구조와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다음 목표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도시 서울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심장부에서 한 천재 소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이 네메시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명명한 것은 오래전이었다. 복수의 여신, 거만하고 불의한 자에게 반드시 응징을 내리는 존재. 그것은 단순한 가명이 아니라 그의 행동 원칙이자 삶의 이유였다.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첫 균열을 낸 지금 네메시스는 본격적으로 성 내부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회사를 통해 확보한 작은 통로를 확장하며 본사 서버의 깊숙한 곳으로 조용히 침투해 들어갔다. 내부 네트워크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다. 수많은 데이터가 혈액처럼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신경계처럼 예민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은폐했다. 그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트래픽 흐름에 자신의 코드를 섞어 넣어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데이터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최첨단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조차 그를 이물질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천재성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서진우 회장의 비자금, 이른바 엔젤 펀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윤태식 상무의 단말기에서 얻은 정보는 단편적인 조각에 불과했다.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이 기록된 원장을 찾아야만 했다. 민주는 JS 코퍼레이션의 중앙회계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했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그는 암호화되어 숨겨진 별도의 장부를 찾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각 JS 코퍼레이션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서진우 회장은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은 유력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실력자였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다음 분기에도 저희 JS의 혁신은 계속될 겁니다. 의원님의 정책적 지원만 있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겠지요. 서진우의 말에는 교묘한 압박과 회유가 섞여 있었다. 정치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우가 건넨 봉투의 두께는 그의 충성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서진우는 권력을 사고 파는 일에 능숙했고 돈의 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기업 경영은 곧 전쟁이었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정치인이 돌아가자 윤태식 상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네트워크 보안팀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최근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을 스캐닝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서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윤 상무의 보고를 귀찮다는 듯이 한 손으로 내저었다. 그런 좀도둑들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나 박지성 팀장에게 맡겨두게. 그 친구 실력 하나는 확실하지 않나. 쓸데없는 보고로 내 시간 낭비하지 말게. 서진우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성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각 그의 왕국 가장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유령이 그의 재산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다시 민준의 오피스텔. 그는 마침내 암호화된 장부를 찾아냈다. 수십 겹의 보안장치로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민준은 자신이 개발한 양자 컴퓨팅 기반의 해독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슈퍼컴퓨터로도 수년이 걸릴 작업을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낼 수 있었다. 마침내 암호가 풀리고 장부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민준은 숨을 죽였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엔젤 페온드의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다.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고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검은 돈이었다. 그 돈은 정계 법조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로 흘러 들어갔다. JS 코퍼레이션은 돈으로 대한민국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은 그 장부의 한 구석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몇 년 전 화학공장 사고의 담당 형사, 그리고 사고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었던 기자의 이름이었다. 그들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고는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진실은 돈의 힘 아래 묻혀버렸다. 제이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민준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저장했다. 이것은 서진우와 JS 코퍼레이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한편 JS 코퍼레이션의 지하 5층에 위치한 보안관제센터에서는 경고등 하나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특정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된 것이다. 보안팀장 박지성은 날카로운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 출신으로 서진우 회장이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어떤 침입자도 용납하지 않았다. 팀장님 이상합니다. 트래픽 자체는 정상적인 관리자 접근으로 위장되어 있는데 접근 패턴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마치 시스템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에 박지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즉시 해당 세션에 대한 역추적을 지시했다. 하지만 침입자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접근 로그를 실시간으로 삭제하고 변조하며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여 자신의 위치를 숨겼다. 박지성의 팀이 추적을 시작했을 때 그들 앞에는 복잡하게 얽힌 가짜 경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박지성은 침입자의 수준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최고 등급의 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마치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박지성은 텅 빈 모니터를 보며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성벽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반드시 찾아내. 이 자식의 정체가 누구든 내 손으로 잡아놓고 말겠어. 박지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유령 같은 침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JS 코퍼레이션 내부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쪽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준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숨을 골랐다. 1차 목표는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서진우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었고
그의 부패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단순히 서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서진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무너뜨리고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비자금 장부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진우와 공생관계에 있는 부패한 권력자들. 민주는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의 네트워크를 하나씩 끊어내어 최종적으로는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서진우를 고립시킬 생각이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민주는 다시 어둠 속의 사냥꾼 네메시스가 되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JS 코퍼레이션의 법무팀 서버였다. 그곳에는 수많은 소송 기록과 비밀 합의 문서들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특히 화학공장 사고와 관련된 미공개 자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박지성의 강화된 보안망을 뚫고 다시 한번 적의 심장부로 향했다.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모든 것을 뚫는 창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JS 코퍼레이션의 보안관제센터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박지성 팀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삭막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는 자신의 영역이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의 지휘 아래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원들은 밤낮 없이 네메시스라는 유령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과 데이터 로그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놈이 다시 나타날 만한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예상 침입 지점에는 전부 덫을 깔아둬.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박지성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반드시 제 손으로 잡아내야만 회복될 수 있었다. 그는 네메시스가 비자금 장부를 노렸다는 점에서 다음 목표는 기업에 더 민감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강민주는 이미 박지성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작은 흔적을 흘려 법무팀 서버 주변에 보안팀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박지성과 그의 팀이 온갖 종류의 디지털 함정을 설치하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민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공략했다. 바로 오래전에 폐쇄되어 잊힌 R&D 센터의 구형 데이터 아카이브였다. 그곳은 최신 보안 시스템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였다. 그는 낡은 아카이브 서버를 통해 내부망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스며들었다. 박지성의 팀이 최전선의 병력을 집중시킨 사이 성벽 뒤에 작은 개구멍으로 잠입한 셈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그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보안팀을 농락했다. 그는 법무팀 서버로 향하는 길목에서 보안팀이 설치해둔 허니팟을 발견했다. 허니팟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한 가짜 서버였다. 민주는 그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허니팟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가짜 활동 로그를 남겼다. 마치 미끼를 덥석 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보안관제센터에서는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다. 잡았다 놈이 허니팟에 걸려들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흥분해서 외쳤다. 박지성은 즉시 위치 추적을 명령했다. 모든 팀원들이 허니팟에 접속한 침입자의 IP를 추적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민준이 계획한 연극이었다. 보안팀 전체의 시선이 가짜 목표물에 쏠린 바로 그 순간 그는 진짜 목표인 법무팀 서버의 방화벽을 우회했다. 그는 보안팀의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이 장악해둔 전 세계 수천 대의 좀비 PC를 동원하여
JS 코퍼레이션의 외부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관제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내부의 진짜 침입자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혼란을 틈타 법무팀 서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민주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화학공장 사고와 관련된 모든 파일을 검색했다. 대부분은 이미 공개된 자료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깊숙한 디렉토리 안에 여러 겹으로 암호화된 채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KCH7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그는 직감적으로 이 파일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음을 알았다. 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박지성에게 보내는 작은 메시지를 남겼다. 박지성의 팀이 디도스 공격을 막아내고 허니팟에 걸린 침입자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후였다. 침입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법무팀 서버에는 그가 다녀갔다는 증거로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림자를 좇는 자 그림자가 될 뿐이다. 네메시스 박지성은 모니터에 떠있는 메시지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다. 네메시스는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박지성은 처음으로 이름 모를 적에게 공포와 함께 기묘한 경외감을 느꼈다. 상대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자 완벽한 전략가였다. 박지성은 서진우 회장에게 직접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이제 보안팀의 수준을 넘어선 회사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KR7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다. 법무팀의 암호는 회계팀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했다. 하지만 네메시스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화학공장의 설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며 회사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비용 문제로 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었다. 사고는 필연적인 인재였던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사고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희생자를 최소화하기보다는 회사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제2 아버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JS 코퍼레이션은 단지 이윤을 위해 한 인간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느꼈다. 그의 복수심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향한 거대한 의무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이 카드를 공개했다가는 JS 코퍼레이션이 가진 거대한 힘으로 진실을 다시 덮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는 더 확실한 서진우 회장의 목을 직접 겨눌 수 있는 칼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한번 JS 코퍼레이션의 내부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서진우 회장 그 자체가 되었다. 한편 서진우 회장은 박지성의 보고를 받고 불쾌함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 좀도둑 하나를 아직도 못 잡았다는 건가? 자네의 실력이 겨우 그 정도였나? 서 회장의 질책에 박지성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는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실력과 자원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서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경쟁사의 소행이거나 혹은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세력의 공격일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도전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박 팀장,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네. 외부의 최고 전문가를 고용해도 좋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하지. 단 조건이 있네.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 쥐새끼를 잡아내게. 언론에 알려지는 날엔 자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박지성은 비장한 표정으로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이제 회사로부터 무제한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버 보안 용병 그룹인 아르고스에 접촉했다. 아르고스는 돈만 주면 어떤 목표물이든 추적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집단이었다. 이제 네메시스를 상대로 한 추격전은 JS 코퍼레이션 내부를 넘어 전 세계의 어두운 네트워크를 무대로 펼쳐지게 되었다. 사냥개들이 풀렸고 사냥감은 더욱 깊은 숲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민주는 자신을 향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JS 코퍼레이션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이 이전과 달라졌고 곳곳에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몸을 낮췄다. 추격이 거세질수록 사냥감은 더욱 교활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계획했다. 이 위험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는 단 한 명뿐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최후의 승자가 자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사냥개들이 풀어지자 숲은 죽음의 침묵에 잠겼다. 강민주는 모든 외부 접속을 끊고 완벽한 유령처럼 자신의 은신처에 몸을 숨겼다. 박지성과 그가 고용한 용병그룹 아르고스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은 인터넷의 모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섣부른 움직임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민주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냥꾼은 기다릴 줄 아는 법이다. 그는 외부의 폭풍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그동안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몰두했다. 그가 가진 정보는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제국의 설계도나 다름없었다. 비자금 장부 불법 로비 내역, 그리고 은폐된 산재 사고 보고서까지. 이것만으로도 서진우를 끌어내리기에 충분했지만 민주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뿌리까지 파헤쳐야 했다. 그는 자신이 뚫었던 낡은 R&D 아카이브 서버에서 가져온 용도를 알 수 없는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더미에 시선을 돌렸다. 대부분은 오래된 실험 데이터나 폐기된 프로젝트 자료들로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고고학자처럼 끈기 있게 파일을 복원하고 분석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깨지고 손상된 아카이브 파일 하나가 들어왔다. 파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았고 여러 개의 보안 로그로 잠겨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버려진 데이터였지만 민준의 천재적인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꼬박 이틀 밤낮을 그 파일 하나에 매달렸다. 손상된 데이터 구조를 재조립하고 오래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역으로 분석하여 해독 코드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마치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도자기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과 같은 신기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암호화 계층이 벗겨지고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민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파일은 약 20년 전에 진행되었던 한 비밀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코드명은 헬리오스, 태양의 신의 이름을 딴 거창한 이름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훨씬 더 위험하고 윤리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려는 시도, 그것은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 이면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무심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들의 명단을 훑어 내려갔다. 국내외의 저명한 생명공학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이름 위에서 그대로 멈췄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모니터 화면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강소연 박사, 그의 어머니였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었다. 민준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닌 평범한 대학 연구원이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학교에 다녀오시던 빗길에 일어난 단순한 사고였다고.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자신이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의 가장 은밀한 프로젝트에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우연일 리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제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다. 경찰의 공식 보고서는 간단했다. 늦은 밤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 목격자도 없었고 추가적인 수사 없이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헬리오스급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퍼즐 조각이 나타난 지금 그 간단한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왜 어머니는 JS 코퍼레이션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대체 무엇이었고 왜 갑자기 중단되었을까?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어머니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친구의 복수라는 명확했던 목표는 이제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개인적인 목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다. 이전의 분노가 차가운 정의감이었다면 지금의 분노는 심장을 태울 듯한 뜨거운 불길이었다. 만약 서진우와 JS 코퍼레이션이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면 그는 결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한 응징이 아닌 지옥을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다른 연구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먼저 명단에 있던 연구원들의 현재 행방을 조사했다.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이민을 가서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 프로젝트에서 어머니의 조수 역할을 했던 한 연구원이 아직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이름은 김동현. 민주는 그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신중해야 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에게서 진실을 끌어내야만 했다. 며칠 후 민주는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위장하여 김동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그는 바이오 기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척하며 과거의 연구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김동현 교수도 민준의 비범한 지식과 열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며 마침내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동현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아나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실패한 연구일세. 김동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를 더욱 압박했다.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하기엔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면면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특히 강소연 박사님 같은 천재적인 분이 참여하셨다니 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자 김동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 대체 누군가 강 박사님을 어떻게 아는 거지? 민주는 대답 대신 어머니와 어릴 적 함께 찍었던 사진을 조용히 내밀었다. 사진을 본 김동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프로젝트는 저주였네. 우리는 신의 영역을 건드렸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했지. 그리고 강 박사님의 죽음은 절대로 사고가 아니었어. 김동현의 마지막 말은 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모든 의심이 끔찍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김동현 교수의 마지막 말은 강민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고 차가운 이성으로 변환시켰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거대한 적과 싸워야 했고 그 적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교활했다. 그는 복수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다. 이전까지 그의 목표가 서진우와 JS 코퍼레이션의 응징이었다면 이제는 완벽한 파멸로 바뀌었다. 그는 서진우가 이룬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숨쉬는 공기마저 절망으로 채워주리라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 거대한 성에 외부의 충격을 가해 균열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비자금 장부와 산재 은폐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신중하고 정교해야 했다. 그는 부패한 주류 언론을 믿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돈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접촉했다. 그녀의 이름은 최민희. 작은 인터넷 언론사 소속이었지만 그녀의 펜은 대기업 회장도 감옥으로 보낼 만큼 날카로웠다. 민주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그녀에게 자료의 일부를 맛보기로 건네며 더 큰 진실이 있음을 암시했다. 최민희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밤샘 검증 끝에 이 자료가 진짜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 네메시스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보안 절차를 동원하며 후속 기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기사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JS 코퍼레이션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라고 무시하던 여론은 기사에 포함된 상세한 증거 자료 앞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JS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폭락했고 성난 대중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은 마지못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켜보던 서진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제국에 돌을 던지는가? 그는 즉시 임원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진우는 자리에 앉은 임원들을 경멸적인 눈빛으로 훑어보며 고함을 질렀다. 이게 다 무슨 꼴인가?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것 아닌가? 당신들은 월급만 받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해 그의 분노는 특히 박지성 팀장에게로 향했다. 박 팀장 그깟 해커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당장 그 쥐새끼를 잡아내지 못하면 자네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서진우의 폭언에 박지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네메시스의 능력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서진우의 폭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인 윤태식 상무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과거의 일과 관련된 놈들 입이 가벼워질 만한 놈들 전부 처리해. 돈으로 막든 협박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특히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놈들 다시 한번 입단속시켜. 서진우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회장의 광기 어린 모습에 JS 코퍼레이션 내부는 공포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밀리에 자료를 빼돌리거나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견고해 보였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은 강민준이 의도한 그대로였다. 그는 윤태식 상무의 스마트폰을 통해 내부의 모든 상황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진우의 공포는 그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었다. 그는 중요한 기밀 자료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개인 서버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분산된 시스템보다 중앙 집중화된 단일 서버는 한번 뚫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JS 코퍼레이션 내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서진우의 개인 서버에 집중했다. 박지성과 아르고스 팀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회장의 압박 속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네메시스를 잡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전체를 감시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통신 기록까지 들여다보는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그물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서진우의 개인 서버로 향하는 길을 열었다. 한편 서진우의 지시를 받은 윤태식은 김동현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다시는 과거의 일을 입에 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려 했다. 김동현 교수는 공포에 떨었지만 민준을 만난 이후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용기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윤태식의 협박에 굴복하는 척하며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리고 그는 그 녹음 파일을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강민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내부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서진우의 폭압적인 통제는 오히려 조직의 와해를 부추겼다.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은 등을 돌릴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고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할 생각뿐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고 이제 그 폭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진우의 개인 서버는 그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곳에는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마침내 서버에 가장 외곽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의 존재가 발각되기 전에 그는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악마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만 했다. 도시의 불빛이 꺼져가는 깊은 밤 한천재 소년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진우의 개인 서버는 그의 편집증적인 성격이 만들어낸 디지털 요새였다. 일반적인 기업 서버와는 차원이 달랐다. 외부 네트워크와는 물리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고 군사용 등급의 다중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케르베로스라 명명된 최첨단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케르베로스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스스로 학습하고 침입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방어벽을 재구성하는 진화하는 포식자였다. 강민준, 즉 네메시스는 이제 지옥의 문 앞에 선 오르푸스였다. 그는 케르베로스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 어떤 사이버 전투보다도 위험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 터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케르베로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수십 개의 가상 침입자를 만들어 요새의 여러 지점을 동시에 공격했다. 케르베로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민준이 보낸 가상의 침입자들은 순식간에 탐지되어 파괴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다.
케르베로스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패턴의 공격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방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다. 민주는 바로 그 허점을 노렸다. 그는 케르베로스가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비논리적이고 혼돈스러운 패턴의 공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직관과 기계의 연산 능력이 벌이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다. 민준이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면 케르베로스는 몇 초 만에 그 패턴을 학습하고 방어벽을 세웠다. 민준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은 채 꼬박 사흘을 모니터 앞에서 AI와 사투를 벌였다. 그의 정신력과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눈은 타는 듯이 아팠고 머릿속은 수만 개의 코드가 뒤엉켜 터져버릴 것 같았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민주는 케르베로스가 가진 단 하나의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었다. 케르베로스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시스템의 단 하나의 오류나 변칙도 용납하지 않았다. 민주는 바로 이 점을 역이용했다. 그는 서버 내부에 있는 아주 사소하고 오래된 시스템 로그 파일 하나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의 오류를 심었다. 그것은 전체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먼지 같은 오류였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케르베로스는 그 작은 오류를 간과하지 못했다. AI의 모든 연산 능력 일부가 그 미세한 오류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데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군대의 주력 부대가 하찮은 교란 작전에 발이 묶인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케르베로스의 방어망에 찰나의 순간 동안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긴 바로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코드는 빛의 속도로 균열을 파고들어 케르베로스의 핵심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는 AI를 파괴하는 대신 시스템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진단 및 복구 모드를 강제로 활성화시켰다. 케르베로스는 자신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모든 방어 기능을 해제한 채 진단 모드로 들어갔다. 지옥의 문지기는 그렇게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다. 마침내 요새의 마지막 문이 열렸다. 서버 내부는 서진우라는 한 인간의 모든 것이 담긴 거대한 박물관이었다. 그곳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완전한 보고서, 연구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한 기록, 어머니의 사고를 단순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경찰과 언론을 매수한 구체적인 증거까지. 민주는 차가운 분노를 씹어삼키며 이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했다. 이제 서진우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범죄의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 그는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개인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는 과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이끌려 그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서진우의 개인적인 사진들과 영상, 그리고 그가 쓴 일기들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서진우는 야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그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괴물이 되었는지 그의 타락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무심코 파일들을 훑어보던 중 유독 눈에 띄는 파일 2개를 발견했다. 하나는 애써 예게라고 적힌 보내지 않은 편지 파일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년 전의 날짜가 찍힌 아기의 출생 의료 기록이었다. 그는 먼저 편지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서진우가 강소연 바로 그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과 후회가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었다. 소연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더 큰 세상을 가져야만 한다. 이 아이는 내 야망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언젠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뒤에 너와 아이를 다시 찾으러 가겠다는 약속만은 기억해다오. 편지를 읽는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다른 파일 아기의 의료 기록을 열었다. 의료 기록에는 아기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암호 같은 코드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산모의 이름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소연. 그리고 출생일은 바로 강민준 자신의 생일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출생 기록을 검색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의료 기록의 코드 번호는 그의 생년 월리를 조합한 암호였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끔찍한 진실이 그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서진우. 그가 평생을 증오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원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친구의 가정을 파괴한 악마. 그가 바로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서진우의 젊은 시절, 사진 위로 괴물 같은 현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복수를 위한 그의 여정은 끔찍한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를 향한 칼날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강민준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화면 속의 글자들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저주였고 그의 심장에 박힌 낙인이었다. 서진우. 자신의 아버지,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키보드를 쥔 손이 경련을 일으켰고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는 모니터 전원을 거칠게 꺼버렸지만 잔상처럼 남은 진실은 그의 망막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밤낮으로 그를 지탱해주던 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와 서버로 가득 찬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기댄 그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소음이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복수의 화신 네메시스는 간데없고 자신의 뿌리째 뽑혀버린 19살 소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왜 하필 그 사람이란 말인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가 나의 아버지여야만 하는가? 운명의 잔인한 장난에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곧 통곡으로 변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을 느끼기에는 충격이 너무나도 컸다. 그의 모든 분노와 증오는 길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칼날의 주인을 향해야 할 칼끝이 이제는 그 칼을 쥔 자신을 향하는 듯했다. 그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원래부터 괴물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슬픔을 머금고 있던 그 아름다운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평생을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던 것이다. 그에게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좋은 분이었다고 언제나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서진우에 대한 증오만큼이나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핥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복수는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서진우는 그의 어머니를 버렸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으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이었다. 하지만 그 악인의 피가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민준을 미치게 만들었다. 아버지를 단죄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와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그 작은 방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목적지도 없이 서울의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화려한 넌사인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캐치볼을 하는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져본 적 없는 평범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복수를 향한 불길과 혈연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가 서로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서진우를 파멸시키면 통쾌할까? 아니, 어쩌면 더 큰 공허함과 자기 혐오만이 남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어머니와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유령처럼 도시를 떠돌았다. 식사도 잠도 잊은 채였다. 그의 몸과 마음은 극한까지 내몰렸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우연히 한 장소 앞에서 멈췄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JS 코퍼레이션의 본사 건물이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그 거대한 빌딩은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도시의 중심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저 꼭대기 어딘가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원수가 앉아있을 터였다. 그는 건물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던 혼란스러운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서진우라는 인간은 두 개의 인격체로 분리해서 생각해야만 했다. 자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라는 존재와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존재. 생물학적 사실이 그가 저지른 죄를 조금도 희석시킬 수는 없었다.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뜨거운 복수심이 아니었다. 슬픔과 운명의 무게를 짊어진 차갑고도 비장한 의무감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심판해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을 짊어진 자였다.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며칠 전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을 켠 그의 눈앞에 서진우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한 연주였고 비극적인 운명을 향한 행진곡이었다. 소녀는 죽었고 잔혹한 운명의 집행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한 후 강민주는 더 이상 이전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던 격렬한 폭풍은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고요한 심연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하는 이 잔혹한 굴레를 그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의 계획은 단순한 폭로나 응징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심판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서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법은 종종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서진우는 거대한 로펌과 자신이 뿌려놓은 돈의 힘을 이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민준이 원하는 것은 그런 시시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는 서진우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가 짓밟았던 모든 이들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원했다. 그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완벽한 파멸을 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더욱 정교하고 대담한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무대에서 서진우의 제국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만든 무대의 가장 어두운 막후에서 그와 단둘이 마주하여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는 서진우에게 누가 그리고 왜 자신을 심판하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만 했다. 공개적인 심판의 무대로 그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JS 코퍼레이션의 정기 주주총회를 선택했다. 수많은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 자리야말로 그의 범죄를 폭로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 비자금, 장부 헬리오스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 패키지로 묶었다. 그리고 그것을 최민희 기자에게 보낼 준비를 했다. 그는 최 기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곧 마지막 선물이 도착할 겁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는 데이터 패키지에 데드맨 스위치를 설치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각에 만약 자신이 스위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최 기자의 서버와 주요 언론사 그리고 검찰에 전송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험이기도 했다. 두 번째 계획, 즉 서진우와의 개인적인 대면을 준비하는 것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는 서진우가 제발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했다. 마침 그때 김동연 교수로부터 하나의 음성 파일이 도착했다. 윤태식 상무가 자신을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었다. 민주는 이 파일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익명으로 윤태식 상무에게 접촉했다. 당신이 김동연 교수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면 서진우 회장에게 전해 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마지막 기회라고.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혼자 나오라고. 민준이 지정한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바로 20년 전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지금은 폐쇄된 경기도 외곽의 낡은 연구소였다. 그곳은 어머니의 열정과 좌절이 모두 담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장소였다. 서진우는 현재 사면촉에 몰려 있었다.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고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익명의 협박범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교수대로 이끄는 밧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 도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윤태식에게 비밀리에 약속 장소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노리는 하나의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심판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민주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 어머니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속으로 약속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과 빼앗긴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고. 한편 박지성과 아르고스교 팀은 여전히 네메시스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들은 네메시스가 곧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JS 코퍼레이션의 모든 네트워크를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다. 민준의 마지막 한 수는 더 이상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디지털 세계의 전쟁을 끝내고 현실 세계의 체스판 위에 자신의 마지막 말을 옮겨놓은 후였다. 사냥개들은 텅 빈 숲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라도 하듯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주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비장한 결의만이 차가운 불꽃처럼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운명을 쥔 채 그는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향했다. 이제 곧 길고 길었던 비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터였다. JS 코퍼레이션의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과 폭락하는 주가에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 위에 선 경영진들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서진우 회장은 중요한 외부 미팅을 이유로 이 중요한 자리에 불참했다. 그의 부재는 주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진우는 경기도 외곽의 폐연구소에 도착했다. 굳게 닫힌 철문과 깨진 유리창 담쟁이 덩굴이 뒤덮인 낡은 건물은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이곳이 20년 전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헬리오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지만 그는 애써 떨쳐내며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의 중앙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작 20살도 차에 되어 보이지 않는 앳된 소년이었다. 서진우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자신을 이토록 궁지로 몰아넣은 협박범이 고작 이런 어린애라니. 그의 경계심은 순식간에 오만함으로 바뀌었다. 네가 날 부른 건가?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얼마면 되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소년 강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서진우를 응시할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주주총회장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동시에 장내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파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위로 네메시스라는 이름과 함께 JS 코퍼레이션의 추악한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과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최민희 기자가 송출한 네메시스의 마지막 선물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JS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서곡이었다. 폐연구소 안서진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민준이 설치해둔 전파 차단기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진우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표정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초조함이 피어올랐다. 너 대체 누구냐?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낮고 침착했다. 당신이 벌인 과거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해. 민주는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이야기부터 꺼냈다. 그는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와 그것이 어떻게 은폐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읊었다. 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것은 자신과 몇몇 극소수의 인물만이 아는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비밀이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몇 년 전 화학공장 사고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버리고 돈으로 진실을 덮어버린 과정. 그가 읊는 모든 내용은 오직 네메시스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다. 서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눈앞에 이 소년이 바로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고 있는 유령 네메시스라는 사실을. 그는 뒷걸음질 쳤다. 소년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다.
주주총 회장은 이미 아비규환의 상태였다. JS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서진우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 무너지듯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장본인이 바로 눈앞의 소년이었다. 왜, 나에게 이러는 거지. 내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서진우는 절규했다.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진우와 그의 곁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강소연, 서진우가 야망을 위해 버렸던 유일한 사랑. 그의 뇌리에서 완전히 잊혔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다. 이 여자를 아십니까? 서진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그 두 사람을 버렸죠.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비밀을 폭로하려 하자 당신은 그녀를 사고로 위장해 죽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버지죠. 그 순간 서진우의 세상이 완전히 정지했다. 그는 눈앞의 소년과 사진 속의 강소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소년의 눈매와 인매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가 외면하고 버렸던 과거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부와 명예, 그리고 평생을 지배해온 오만함까지. 서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와 참회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강소연을 버렸던 것, 그녀의 죽음을 방조했던 것, 그리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그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과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그저 말없이 그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슬픔과 허무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준이 미리 알려둔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한때 도시의 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죄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심판자가 되었다. 두 사람의 비극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낡은 연구소의 침묵을 깨뜨렸을 때 강민주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후였다. 그는 멀리서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인이 초라한 죄인이 되어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서진우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그의 제국과 함께 무너져 내린 후였다. 민주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네메시스가 터뜨린 진실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던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냈다. 서진우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수많은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을 법의 심판대 위로 끌어올렸다. JS 코퍼레이션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결국 대대적인 경영 쇄신과 구조조정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 천재 소년이 일으킨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세상을 정화하고 있었다. 세상은 새로운 영웅의 등장에 열광했다. 언론과 대중은 불의에 맞서 싸운 의문의 해커 네메시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네메시스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다시 완벽한 유령이 되어 사라졌다. 강민주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웠다. 네메시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모든 기록, 그가 사용했던 모든 서버와 계정은 한 줌의 죄도 남기지 않고 사이버 공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떠들썩했던 세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진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 수감되었다. 민주는 가끔 뉴스를 통해 그의 소식을 접했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어느 날 그는 조용히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다. 그것은 용서를 위한 것도 화해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 지독한 운명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면회실의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서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도시의 왕이었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늙고 병든 노인만이 앉아 있었다. 그는 유리병 너머의 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부성애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안하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을 조용히 유리벽 앞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그는 마침내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조용한 언덕을 찾았다. 계절은 바뀌어 있어 꺾여 있었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묘지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로도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가 겪었던 시간들을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어머니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알게 된 진실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까지.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소년이 아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했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평생 그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족쇄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는 묘지를 떠나 언덕을 내려왔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대학 복학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이제 그 누구의 아들도 복수의 화신도 아닌 오직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하고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